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24일 일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막바지죠. 끝나가고 있습니다. 10월 5일이면 후보가 확정이 돼서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확정이 됐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판이 벌어집니다. 대선 본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 시점이 다가오자 한 사람이 지금 대선 무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슬슬 등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 여야를 넘나들며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5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몽땅 비례대표를 한 인물, 그리고 각 당 여야 보수 진보를 오가면서 당 대표를 한 인물, 또 이 비대위원장 을 했던 인물. 자, 그런 인물, 이 노회한 또는 노련한 정치권의 책사.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뭔가 개운차는 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차차 설명을 드리죠. 오늘 그 김종인 위원장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또 대선에 출마한다면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준석, 김종인이 오찬 점심을 함께 하면서 대선 경선 이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양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멘토와 멘티 관계죠. 김종인이 멘토 역할을 하고 이준석이 멘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당대표 경선 때 이런 때도 이준석이 자주 김종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일종의 코칭을 받는 그런 사이입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그냥 어떤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그런 관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이준석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상의드리고 생각이 공유되는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말씀드릴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준석은 김종인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입도 선매한 상태죠.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대권에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김종인에게 매달려야 된다. 왜냐? 김종인은 나중에 대선 개표 방송 때 대선 후보 곁에 앉아 계실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선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실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선 때 보면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사람이고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러 명입니다. 이준석도 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인물이니 그런 역할을 할 인물이니 대선에 욕심이 있는 야심이 있으면 전부 다 여기 매달려라. 그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본선이 다가오고 있으니 김종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오늘 이준석 만나고 나서 경선 진행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가 11월 5일 경선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그랬다. 선대위 꾸리는 문제겠죠. 총괄선대위원장 맡아주십시오. 변함이 없으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월 5일 후보가 확정되면 선대위를 차려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내가 들은 것이다. 선대위원장 수락해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 내가 뭐라고 하겠나 이렇게 덧붙이면서 또 윤석열 관련 이야기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제 김종인 윤석열 후보가 또 만났었죠. 만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경선을 마치면 본인이 후보가 된다는 이야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선 후에. 자,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그럼 뭐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 특유의 발언에 나옵니다. 김종인. 그것은 본인 느낌이 그런 것이다. 내가 어떻게 결심할지 11월 5일이 경과해봐야 한다. 자, 특유의 삼고초려 유도 발언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금 어떤 당의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뭐 이런 것을 맡을 때 본인은 진즉 관심이 없는 척합니다. 거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나중에 한번 만나봐서 뭐 될만 하면은 내가 쭉 보고 될만 하면 도와줄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본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죠. 삼고초려 하는 형식으로 찾아오면은 그때서야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맡는 듯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찾아가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에서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했는데 참패를 했죠. 참패를 했는데 또 일부 당 안에 있는 김종인 추종자들이 또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니 뭐 관심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선에 참패하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 본인은 책임에서 쑥 빠지고 준비도 안 된 정당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삼고초려를 하니 비대위원장을 또 덜컥 맡았죠. 덜컥 맡았고 비대위원장이 끝나고 나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보궐선거 이 과정에서는 끝나고 나서는 또 본인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뭐 아싸리판이다, 흙탕물이다, 진흙탕 같은 정당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에게 걸로 가지 마라. 백조가 왜 진흙탕으로 가느냐. 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인물인데 다시 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아마 총괄선대위원장을 입도 선매를 했고 그것을 오늘 이준석과 다시 논의를 한 것 같은 그런 기류가 지금 감지가 됐죠. 이 두 사람의 말을 쭉 보면은 오늘 뭐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뭐 추진을 할 텐데 이준석이 앞장서서 홍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죠. 홍준표 스타일에. 홍준표와 김종인은 악연입니다. 김종인이 뇌물사건으로 구속이 됐을 때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홍준표가 검사로서 뇌물 자백을 받아낸 그런 인연이 그때 또 화제가 돼서 또 올랐고 김종인이 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홍준표의 복당을 한사코 가로막았기 때문에 아주 그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은 절대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준석, 지금은 이준석과 홍준표도 관계가 좋은데 서로 갈등이 또 충돌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은 그냥 뜻대로 착착 될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데 그 전에 뭐 어려울 때 만나서 상의를 하고 했던 그때 이준석과 충돌할 때도 김종인과 만나서 상의를 했고 이번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또 시비가 일었을 때도 그 김종인과 만나서 상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 대선에서 선대위원장 또는 당대표 역할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 대선 때 각 지역을 다니면서 뭐 어떤 지원 요새를 하거나 직능 단체들을 찾아가거나 뭐 그 정도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이 선대위원장이나 대표를 보고 후보를 찍지는 않죠. 후보를 보고 무조건 찍는 겁니다. 대선 때는. 그래서 이 선대위원장이 김종인이 맡던 그 당대표 이준석이 계속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던 이 득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있죠. 이 다니면서 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그 어긋난
그런 행동을,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후보에게 리스크는 줄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있지만 당장 생각나는 것이 그때 2004년 총선 때였죠. 그때 정동영이 당의장이었는데,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었는데, 당의장은 당대표였습니다. 그때 당의장이 총선 때 당의장으로서 지원 요새를 다니다가 노인 폄하 발언을 했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쳐서 애꿎은 후보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선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그런 리스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김종인, 이준석 이 라인은 결정적인 리스크를 당에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후보에게 직접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 김종인이 이 당 대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던 아니면은 맡지 않던, 밖에서 이준석을 조정을 하던, 이준석에게 모든 가이드를 주던 이 두 사람 라인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철수 리스크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 안철수는 대선 독자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지금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호남을 시작으로 투어를 다니면서 몸풀기를 하면서 각 지역의 중도층을 겨냥해서 비전도 제시하고 공약도 뭐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쯤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것이 지금 출사 프로그램입니다. 출사표를 그날 던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을 하나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조사 외에 가상 대결을 했죠. 1대1. 그러니까 이재명 대 홍준표, 아니면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1대1 가상 대결한 결과를 발표를 쭉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에서 처음으로 사자 대결, 가상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사자 대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대선에 이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출마가 확정됐죠. 후보로 선출이 됐죠. 그리고 안철수가 일단 출마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까지 넣어서 다른 군소 후보들은 다 빼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윤석열이나 홍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정의당의 심상정, 이렇게 해서 사자 가상 대결 구도를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윤석열이 출마했을 때 이재명 34, 윤석열 31, 안철수가 9%입니다. 9%를 얻습니다. 심상정 7. 그리고 홍준표가 출마했을 때 이재명 33, 홍준표 30, 안철수가 10%를 가져갑니다. 10%. 그리고 심상정 7. 자,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가 가져갈 9%, 10%가 누구 거냐? 심상정은 계속 지금 네 번째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보 쪽에서 표를 좀 장치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은 논외를 치고, 안철수는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전에는 이 안철수가 박원순과 같이 단일화를 하고 문재인과 단일화를 하고 이럴 때는 이 호남에서도 지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안철수가 이 오선시장과 서로 단일화를 하고 또 국민의힘과 합당 이야기가 거의 합당 결론까지 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전에 있던 그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호남 쪽이나 진보 성향 쪽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지고 나온 이 지지율이 지금 9%, 10%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층이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 출마를 하면은 이 9%, 10% 이 여론조사대로 가져가면은 지금 대선이 한 5% 정도의 박빙의 승부를 벌일 걸로 예상되는데, 안철수가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국민의힘 후보표를 잠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권 교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점에서 단일화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이 단일화를 주도를 한다면은 그 후보도 같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회방을 놓을 수 있죠. 후보 생각과 후보와 막 충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단일화에 개입을 한다면은, 자, 김종인과 안철수, 이준석과 안철수 둘 다 상극이죠. 김종인은 10년 전에 안철수가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 멘토를 자임했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로 틀어지면서
계속 10년 동안 안철수를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그 과정에서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김종인이 안철수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상황에서 또 이준석도 안철수와 상극입니다. 두 번이나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겨뤘고 심지어 이준석이 사석에서 안철수에게 아주 욕설을 해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죠.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거의 상대에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나서면 안철수와 단일화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후보가 만약에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면은 또 후보와 당대표의 갈등 이런 것이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안철수는 지금 출마를 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안철수 캠프 주변에서 안철수 본인도 그렇고 왜 우리가 삼지대냐, 계속 우리가 왜 삼지대라고 하느냐, 우리가 일지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안철수가 지금까지 10년 전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때 박원순에게 양보를 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중도에 포기했죠.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에서 단일화해서 또 오세훈이 됐죠. 본인은 거기서 단일화에서 실패를 했고 본인이 후보가 됐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원총회장까지 가서 지지 발언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전에 약속이 됐던 오세훈과 안철수 사이에 그리고 지도부 사이에 약속이 됐던 당대당 통합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설거문이 없어진 것으로 되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그렇게 선거에서 단일화에서 본인이 떨어지고 나서 오세훈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줬는데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통합도 안 되는 그런 일종의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세 번이나 지금 드러나는 것만 세 번입니다. 박원순에게 양보, 문재인에게 양보, 오세훈에게 져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어도 욕만 먹고 이 상황에서 왜 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거기와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양쪽의 세력을 보면은 단일화가 아니고 일종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고 안철수는 일종의 구색 맞춰주기식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종의 역할, 주는 딱 정해져 있고 이번에도 만약에 국민의힘과 한다면은 본인은 불소속의 분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103대 3 이런 상황이고 또 지지율도 지금 윤석열, 홍준표보다 안철수가 떨어지고 이 상황이라서 단일화하면은 뻔하죠. 뻔하게 국민의힘으로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거 정말 실제로 양쪽이 치열하게 협상해서 안철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는 이 상황에서 왜 내가 계속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이번에 출마해서 완주를 하자. 완주를 하면 혹시 그래서 보수 정권이 정권 창출이 안 된다면은 정권 탈환이 안 된다면은 부분적으로 책임론에 대해서 비판은 받겠지만은 그것은 비판은 비판이고 본인도 정치인이고 본인도 대선을 하는 사람이고 나이도 아직 있는데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유의미한 득표를 하면은 다음에는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일화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김종인, 이준석, 안철수와 상극인 이 라인이 오늘 등장을 해서 본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서로 오찬을 하면서 선거 이후의 선대위 이야기, 선거대책위원회 이야기, 사실상 내정된 먼저 선점한 김종인이 선점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니 상당히 좀 오늘 김종인, 이준석의 해동을 보면서 뭔가 부정적인 기류가 좀 흐르기 시작했다.
이 정권 보수 입장에서 정권 교체에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송국근의 대들보 주제로 설설 무대로 올라가는 김종인 정권 교체의 악재일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